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1회 동행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1회 동행 모의고사는 비문학에서 총 8문제, 2개의 본문에서 8개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5개의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나머지 문학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12개의 문제를 출제해서 최근에 치러진 법원직 기출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 비중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해설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문제 유형과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랑 4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비문학 본문이었죠.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선지를 보니 서술상 특징, 즉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즉 내용일치 문제인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두 명의 학자의 견해를 대조하는 그런 본문이었죠. 그런 본문에 관련된 문제로는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잘 분류할 수 있는가와 같은 2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문제는 윗글과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인데, 이런 견해가 나오는 글은 보기에서 비슷하거나 또 다른 대조가 되는 견해를 가지고 와서 이 보기에 나온 학자들의 견해와 또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도 비문학, 어휘 문제도 비문학 문제에서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 어휘 문제는 이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 즉 단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 문맥적으로 읽어야 하는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물었죠. 자,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제가 문단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서 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 쉽게 이제 정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미리 생각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 문답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에 4번이 맞다라는 걸 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도 1번 문제가 지금 풀렸죠. 두 번째 문단은 앞에 나온 문단과 이어지는 문단이죠. 기쁨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불행일까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다른 학자의 견해를 대조해가면서 이제 미리라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온 학자의 견해를 이제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벤담은 물질적인 쾌락이 기쁨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밀은 어떻다?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정을 지을 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선지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번 선지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물질적 쾌락의 필요성을 부정했다라고 했죠. 자, 틀렸죠, 여러분? 밀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가치는 어떨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바로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고재종이라는 글쓴이가 연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연민은 무엇이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고, 이런 실존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따뜻한 이해이다 라고 해서 연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보기의 연민은 미리 생각한 행복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겠군. 자, 그러면 미리 생각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었다?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그 중에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도 행복의 조건에 해당됐습니다.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보기의 연민은 미리 제시한 도덕적 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 위의 문단을 보면은 도덕적 성숙은,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요청한다. 자,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여기서 연민과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3번 밀과 달리 보기는 인간이 실존의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그죠? 자, 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4번에 보기와 달리 밀의 도덕성에는
불행한 타자를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겠군. 자,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글쓴이는 불행한 타자. 자, 타인은 불행하다. 그리고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깔려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불행한 타자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것도 여기서는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발휘하다라는 건 능력을 발휘하다, 재능을 발휘하다라는 건 뭔가 펼치고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2번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높은 단계로 나아가다라는 거는 뭔가 레벨이 업된다, 발전하다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였어요. 다음 5번 볼게요. 자, 다음 5번은 문법 문제죠. 기억 디귿에 공통으로 적용된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공통으로 적용된 의문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기억은 씻고 박과에서는 받침에 있는 시옷이나 티귿이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와야겠고 그 다음에 뒤에말이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 대기가 왔습니다. 니은은 읍지, 읍다에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온 다음에 탈락되고 남은 겹받침들이 발음할 수 없는 받침들이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된 다음에 뒤에말을 된소리로 바꾸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디귿은 빈만에서 쫓는, 빈만과 쫓는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수 없는 받침이니까 음끝규 줄여서 음끝규라고 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뒤에 말이 또 비음이에요. 그러면 뒤에 말에 말하는 의문의 방식에 동화가 돼서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으니까 이를 설명하는 선지는 4번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단어의 구성에 관한 탐구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를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파생어에 의해 형성된 단어가 다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로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파생어였던 단어가 다른 단어랑 형성했다. 맞는지 보겠습니다. 목걸이였대요. 목에 거는 것이라고 해서 끝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맞죠? 웃음, 접사 맞습니다. 딱의 접사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다 라고 보시고, 이번에 리을, 미음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명사의 성격을 갖게 된 파생어. 자, 파생 명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리을은 보세요. 헛발질은 자범하는 것,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맞습니다. 시 건방지다. 건방지다에서 시라는 접사가 붙었는데 이거는 시건방지다라는 건 명사가 아니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읍은 맨손체조. 자, 맨손체조를 비읍에서 보면 맨 플러스 손체조로 직접 구성 요소 단어를 두 조각으로 쪼갰는데 틀렸죠, 여러분. 맨손과 체조가 결합한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것이고 4번 여러분들이 그죠?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단어를 크게 둘로 쪼개었을 때 의미를 가지고 파생어냐 합성어로 구분하는데 합성어는 실질이 만나야 합성어가 되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7번은 문장의 짜임을 가지고 묻는 문제인데 제가 미리 안긴 문장을 표시를 해 두었어요.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의 하늘이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에 해당한다. 자, 푸르다의 주어는 뭐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 찾았고 그러면 안겨있는 문장의 서술어의 실이다는 눈이겠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 맞습니다. 니은에 그는 불빛을 바라보는데 어떤 불빛? 흐려진 불빛이죠. 흐려지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흐려진이라는 관형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니은의 불빛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자, 바라보았다의 목적어는 무엇을? 무빛을 맞죠. 그런데 흐려진이라는 절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복구를 시켜보면은 무엇이 흐려지다? 불빛이 흐려지다. 주어가 불빛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긴 문장이 목적어가 아니라 안긴 문장에서는 불빛이 주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디귿에서 영희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 왔다는은 관용어의 기능, 그렇죠. 소식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기억의 눈이 시리게와 디귿의 서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한다. 눈이 시리게라는 거는 뭐뭐 하게는 부사절이죠. 푸르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 맞고 서울로 돌아왔다도 부사어니까 서술어 수식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문장 성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성분 중에서 기억, 니은이 모두 들어있는 문장을 묻는 거였는데 기억에서는 서술어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는 부사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필수 부사어. 그 다음에 명사가 요구하여 꼭 나타나야 하는 관용어. 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용어.
또 문장 안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의존 명사 앞에는 관용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를 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것이 모두 들어있는 문장을 찾는 건데 1번을 보니까 어제 언니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았다. 그럼 서술어. 놀다는 꼭 즐겁게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필수 부사 아니죠. 근데 만나다는 누구와 만나다라고 해서 필수 부사어가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필수 관용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선지 볼게요. 주인은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에서 목도리를 구입하였다. 자, 여기서는 구입하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 주어랑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부사어들은 필수 부사어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무엇은 파란색 볼펜이다 해서 것 어때요? 자, 것은 주어가 이제 주어에 있는 명사가 하필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관형어가 필수적인 성분이 되겠죠.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건네주신이라는 관형절로 안겨있는 관형어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되는 거고, 자, 이 안에서 건네주다, 우리 주다, 받다 이런 서술어들은 수식하는 부사어가 꼭 필요로 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건네주다라고 해서 필수 부사어도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답이 바로 3번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다. 뭐뭐 하는 데에 화가 났다. 자, 대 어때요?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라는 관형절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성분입니다. 이제 필수 부사어가 없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은 국어 사전을 묻는 문제, 사전 활용 문제죠. 자, 사전에서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죠. 품사도 나타나 있고 서술어 자리수도 있고 의미도 물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가지고도 규칙, 불규칙 활용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둘 다 다이어에 해당한다. 자, 다이어는 어때요? 의미가 이렇게 2번부터 이렇게 의미가 많으면은 다이어가 된다. 맞습니다. 고르다 1은 두 자리 서술어. 자, 여러분, 고르다 1은 뭐뭐에서 뭐뭐을이라는 부사어랑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 주어는 무조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주어를 포함해서 총 세 자리 서술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고르다 3번은 어때요? 한 자리 서술어. 그죠?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은 이 서술어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세 자리 서술어로 고치시면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에 땅을 판판하게 고르다는 고르다 2에 추가할 수 있는 예문이다. 자, 고르다 2에 보면은 뭐 평평하게 하다라는 거니까 맞겠죠. 자,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어에 해당한다.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거는 아나 어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활용해 보면은 이제 앞말의 형태 혹은 뒷말의 형태가 바뀌는지 보는 거겠죠. 고르다는 르로 끝나죠, 여러분. 고르다 다 고르다인데 아라는 어미를 활용했을 때 모두 골라가 됐어요. 골라. 자, 어간의 리을이 받침이 더 생겼습니다. 고르아에서 골라가 됐어요. 그러면 어간 불규칙이 되니까 모두 불규칙 활용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번부터 12번 문제는 현대시 문제였습니다. 현대시에서는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 같은 백석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법원직 문제 유형과 비슷한 현대시 문제의 유형이죠. 자, 본문이 하나 나오고 또 비슷한 주제나 혹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시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시들은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정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쉬운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변하는 게 이 시에서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러나는 거 맞습니다. 1번 선지. 자, 2번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자, 거미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만 대상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움직임이 큰 동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3번의 음성 상징어는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시적 대상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뭐 거미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호명하는 시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11번에 밑줄 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기억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기억은 새끼 거미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가슴이 메이다, 서럽게 한다, 즉 불쌍하게 여긴다, 연민의 어떤 정서를 느낀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짐주난강 막다에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엄마가 그 맑은 진주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벽이나 밤에, 즉 거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강의 모습을 깜깜한 새벽이나 밤에만 보니까 그 엄마에 대해서 연민이 느껴졌겠죠. 답이 바로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2번은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의 공통점을 물었는데, 자, 관찰하는 대상을 보면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수라에 해당하는 거겠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 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제 보기의 화자밖에 안 되죠. 자, 3번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함축적 제시하는 거. 자, 백석의 고양이라는 시에서 의원의 손을 잡아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럽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엔 없었어요. 4번에 가족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두 개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의원의 모습을 통해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잇터진 거미 가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 중시하는 거 나타나 있겠죠. 자,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에서 16번은 완장이라는 현대소설이었어요. 문제 유형을 보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소설에서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 그 다음에 14번은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나 정서 혹은 말하기 방식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15번은 종술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6번은 다른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도를 가지고 작품의 인물 성격을 잘 파악했냐, 인물의 심리나 정서를 잘 파악했냐라고 묻는 문제죠. 소설은 자, 읽을 때 인물을 이렇게 파악해가면서 읽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를 볼 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었는데, 선지에서 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뒷부분에 우남댁, 즉 종술의 어머니가 이 완장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견해 차이가 드러낸다라는 거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자, 역전적이라는 거는 사건이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 장면이 과거의 장면에서 서술되는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방법은 있지만 그런 회상이나 요약적 지시를 가지고 역전적 구성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장면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토속적인 방언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인물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서술하기도 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는데 비교적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죠. 자, 밑줄 친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밑줄 친 부분의 앞뒤의 상황을 가지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디귿에서 자,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 최 사장에게 종술이 하는 질문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종술의 천지스러운 질문에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너털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라고 해서 기회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종술이 완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서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5번 종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해설지 보시면 15, 16번은 다 쉽게 문제가 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부터 19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7번은 시조, 고전시가에서 시조를 출제를 했고, 가는 시조고 나는 향가입니다. 제막매가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시죠? 다는 흥부전이라고 해서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러면 갈래의 특징 여러분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 개념이죠. 17번 보겠습니다. 1번에 가는 삼장육구 형식적인 틀이 대체로 잘 유지되어 있는 평시조,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니까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주로 승려나 사대부 등에 의해 창작 및 향유되었다. 자, 맞습니다. 승려나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창작 향유된 게 바로
향가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의 다는 판소리 사설을 소설화한 것으로 운율적인 요소가 일부 반영되었다. 맞죠,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운율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운율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에 가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정서가 다에서도 나타난다. 자, 가에서는 이 대나무에 대해서 예찬하는 정서가 드러나지만은 다에서는 지금 흥부의 모습과 놀부의 모습과 흥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 놀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 또 흥부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게 웃음을 주는 이 엉덩이 불러들이소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이런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서민문학 중의 하나로 해학과 풍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예찬적 정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8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기억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가의 시조 원천석에 이 눈맞아 휘어진 대는 여러분들이 주제별 시조에서 했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조여야 되는 필수 작품이죠. 자, 보기에 작품의 창작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디귿을 봤을 때 눈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다고 하는고 라고 했을 때 디귿은 화자의 능력을 몰라주던 이성계에 대한 원망이 담긴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이성계에게 이 화자는 저항하는 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원망이 담겨있다. 누가 굽다고 하는 거 라는 것은 원망보다는 이제 저항한다. 그래서 화자는 거기에 굽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누군가를 원망하는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 막매가였죠. 계절적인 배경, 가을이죠. 잎이 떨어진다라는 거 비극성을 심어왔습니다. 하강적 이미지, 죽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인간의 삶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자, 네 줄, 두 줄로 기, 서, 결 이렇게 19채 양가는 3단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제막매가에서 이 두 번째 서 부분이죠. 서 부분에서는 이 인간이 이게 인간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 이제 잎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리고 태어난 것은 알지만은 가는 곳은 모른다, 허무하다라는 자연의 섭리에 비유해서 이제 인간의 인생 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픔, 무상감, 초국 의지 순서로 우리가 작품 공부했으면 다 알고 계시죠. 4번은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태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의문문. 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해서 서리적인 어조는 맞지만은 사태의 전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어조였습니다. 자, 다음 20번부터 지금 21번 두 개의 문제는 수필 이첨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진 수필이었습니다. 윗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예화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이런 수필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와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죠. 자, 내가 하동이 있을 때라고 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인식의 대조. 자, 그래서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근원을 아는 사람, 군자 같은 사람의 성인 같은 사람의 이제 대조하는 장면 앞부분에 나왔죠.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자, 맹자 말씀 이런 것들이 설명 방식이네요. 비유가 많은 문장을 사용하여 유려한 느낌을 준다. 자, 여기서 이런 쉼표가 제시되어서 문장의 길이가 긴 것은 맞지만은 비유가 많은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죠. 자, 이 글을 쭉 읽다 보면은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근원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건데 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조는 여기서 나오겠죠. 누군가 보옥을 흙 속에 버려두니 오고 가느니 흙이라고 하는구나. 흙 속에 빛나는 광채 알아보리 누군가라고 해서 뭔가 사물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니까 3번 이 관련된 시조로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비문학입니다. 22번부터 25번까지 문제 유형을 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논지 전개 방식, 두 번째는 욕망에 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진 플라톤이란 인물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25번에 기억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추론한 문제. 자, 밑줄 친 문제들 추론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욕망에 관해서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담론이 존재했다라고 해서 공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순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후 비교 평가하고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2번이 맞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욕망에 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봤을 때 공자와 순자는 예로 욕망을 제어하면 인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동의한다. 자, 예로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예를 제정해서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순자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은 맹자, 순자와 달리 공자는 음악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공자에서는 이제 욕망을 제압하면은 음악을 즐길 수 있다라고 했지 이러한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겠죠. 자, 3번. 맹자, 순자는 인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자, 1번과 마찬가지로 순자는 욕망을 제어하려면은 이제 인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자, 4번.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욕망을 부정적으로 본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플라톤은 결핍에서 욕망이 온다라고 했고 이성이 욕망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제도로 제어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조적인 견해가 나오죠. 그럼 이 견해들을 가지고 또 한번 본문과 비교를 해본다면 플라톤은 순자처럼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군. 자, 순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플라톤은 맹자처럼 인간이 느끼는 결핍에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자, 이거는 플라톤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타고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스피노자는 순자처럼 외재적인 수단으로 욕망을 제어한다라고 보았다고 했는데 스피노자는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4번 스피노자는 공자와 달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 욕망을 제거하거나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 맞죠. 이성이나 제도로 제어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고 했고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죠? 공자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선지고요. 자, 다음 마지막 25번 문제 추론하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추론해라.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면은 순자의 사상이 맹자의 사상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순자의 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입을 해야겠죠. 자, 순자는 예를 제정해서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자, 순자는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수양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인위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인의 주체들을 어떻게 보는 거겠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 인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선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의 간단 해설을 마치고요. 우리는 삼순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